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과 경험을 모아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대한민국에서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 국책연구원 박사가 되기까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소영. 바람을 연구한 여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북한에서의 유년 시절 10분. 박소영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출신 성부는 동요계층.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어린 소영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르다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 소영은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시간. 식물, 동물, 날씨에 대해 배우는 시간. 선생님, 왜 겨울에는 강이 얼어요? 구름은 왜 비가 되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박소영 동무 질문이 너무 많구나. 교과서에 나온 것만 알면 된다. 하지만 소영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개천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소영은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어디서 왔을까? 개울은 어디로 흘러갈까? 단순한 질문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가족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알.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소영은 14살이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소영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저곳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터지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으려면. 그 시절 소영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뼈만 남은 아이들, 눈빛이 사라진 어른들.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어느 날 개천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배를 드러낸 채. 물도 이상했습니다. 색깔이 탁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뭐 흘려보낸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긴 것은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걸까? 이부 탈북을 결심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22살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방직 공장. 하루 종일 서서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중국 갈 거야. 소영은 놀랐습니다. 중국? 어떻게? 브로커가 있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 그 말이 소영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중국. 다른 나라. 여기가 아닌 곳.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칠 후 그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경을 넘었대. 성공했을까? 잡혔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중국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대요. 어머니는 소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위험해. 잡히면 끝이야. 하지만 소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동료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간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한다. 돈은 준비했냐? 소영은 집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부족한데 중국 가서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브로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거래라는 것을. 출발 전날 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착하기도 하지. 그 손길이 마지막이 될 줄 소영은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삼부 국경을 넘다 13분. 이튿날 밤 소영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작은 집, 어두운 방. 거기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눈만 마주쳤습니다. 두려움.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출발한다. 소리 내지 마. 지시에 따라. 그들은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천으로 덮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길, 누군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이 거쳤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려. 빨리.
그들은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가 강이다. 두만강. 소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강. 국경. 저 너머가 중국. 물이 얕을 때 건너야 한다. 빨리. 그들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물살이 새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앞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소영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응.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을 참고, 이를 악물고, 드디어 강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 성공했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여기도 위험해. 그들은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뛰었습니다. 어느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그들은 헛간에 숨었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쓰러졌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성공한 거야? 정말 넘어온 거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부 중국에서의 숨어 사는 날들 11분. 중국에서의 생활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소영은 조선족 집에 숨겨졌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힐까봐, 북송될까봐.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한국에 갈 수 있어.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소영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말없이 일했습니다. 고맙다. 집주인이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중국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다. 한국으로 간다. 소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위험해. 조심해야 해. 다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자동차로. 국경을 또 넘었습니다. 라오스, 태국, 나라 이름만 들었던 곳들. 실제로 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사람. 돈을 주고받는 거래. 소영은 그저 짐처럼 실려 다녔습니다. 태국에서 이민국에 붙잡혔습니다. 일부러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영어는 못했습니다.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통역이 왔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탈북했나요? 어떻게 왔나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곧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대한민국 도착 그리고 새로운 시작 14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이구나. 몇 시간 후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소영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한국, 내 나라.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한말을 배웠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이에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인민반장이 아니라 통장이에요. 같은 한국어인데 달랐습니다. 문화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원 수료 후 집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내 집,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 그날 밤 소영은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현실은 또 냉정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 북한 중학교 졸업, 경력 공장 노동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업체.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탈북민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차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봉제 공장.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드는 일. 월급은 최저임금. 하지만 소영은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봉틀 소리, 실 꿰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 북한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소영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돈, 내가 번 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날 저녁 소영은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샀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와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다.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으니까요. 육부 공부를 시작하다 12분. 공장에서 일하면서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순 없어. 더 배워야 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나원에서 들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세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어. 퇴근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교재를 빌렸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꺼운 책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특히 영어. 알파벳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하자. 천천히 꾸준히.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한 문제씩 풀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강의가 많았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공부하기 좋은 나라구나.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검정고시. 시험장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험 결과. 불합격. 영어와 수학이 부족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엔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루에 10개씩.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했습니다. 수학도 다시 풀었습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3개월 후 두 번째 검정고시. 이번엔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소리가 나왔습니다. 와. 혼자 있는 방에서 작게 외쳤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방송통신대학교. 그곳을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환경학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야. 북한에서 봤던 그 개천, 죽은 물고기들, 오염된 물,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을 공부하고 싶어.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원서를 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27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야. 대학 공부는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 복잡한 개념들. 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 알고도 방치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막는 사람이 되자.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7부 대학원 진학과 박사의 꿈 13분. 방통대를 다니는 4년. 소영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 저녁과 주말에는 공부. 새벽에는 과제. 잠은 하루에 4시간.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 그 생각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3학년 때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천 정화 활동. 쓰레기를 줍고, 수질을 측정하고,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야. 그때부터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환경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법과 제도로 환경을 지키자. 졸업반이 됐을 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 대학원 생각해 봤어요? 대학원요? 네. 당신은 연구자가 될 자질이 있어요. 그 말이 소영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한다. 어떻게든 한다. 장학금을 알아봤습니다.
탈북민 지원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9살. 방통대를 졸업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까지 왔어요. 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학원 입시 준비. 30살.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대학원?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적당히 안정된 직장 잡아. 하지만 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남이 뭐라든.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환경정책 전공. 석사과정. 첫 학기 오리엔테이션.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 소영보다 어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나이 많은 학생이라는 시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나야. 첫 수업. 환경정책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환경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더 고통받습니다. 오염된 지역에 살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북한에서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자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날 이후 소영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 경험이 나의 강점이야. 석사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 불평등 연구.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쪽방촌. 산업단지 근처 동네. 재개발 지역.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나쁜 거 아세요? 알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밖에 살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자주 아파요. 기침을 달고 살아요. 정부에 민원 넣어봤어요? 넣어봤죠. 소용없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영은 울었습니다. 이건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고통받는구나.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석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2살.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사까지 가야 해. 그래야 진짜 정책을 만들 수 있어. 박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환경 정의, 기후 변화, 취약 계층.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영어 논문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펴놓고 한 문장씩 천천히 이해할 때까지 박사과정 3년차 논문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저소득 지역의 적응 정책 연구, 폭염, 홍수, 미세먼지, 기후 재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 폭염에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인터뷰했습니다. 더워서 잠을 못 자요. 밤에도 땀이 줄줄 나요. 죽음의 강을 건넌 여자 그리고 그녀는 박사가 되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논문에 담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9년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400페이지. 3년간의 연구. 심사를 받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박사 학위 인정. 그 순간 소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해냈어. 해냈어. 북한을 탈출한 22살 소녀. 아무것도 없이 남한에 온 24살 청년. 이제 박사. 37살 박사. 박소영 박사. 탈북국책연구원 박사가 되다 10분.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소영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서 일해야 하지?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원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싶어. 법을 바꾸고 싶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그때 공고가 떴습니다. 기후정책연구원 채용. 국책연구기관.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곳. 바로 여기야.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쓸 게 많았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실적. 현장 경험.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염된 하천을 봤습니다. 남한에서 환경 불평등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서류 통과. 면접 기회. 면접 날. 긴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나 괜찮아 보이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면접장. 심사위원 5명.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탈북 경험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당신의 연구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관에 왜 오고 싶습니까? 소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폭염에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혼자 있는 방에서 뛰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첫 출근날. 2020년 봄. 기후정책연구원 정문 앞. 소영은 멈춰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내 직장. 내가 일할 곳.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자리일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증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영 박사. 그 글자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연구실. 책상. 컴퓨터. 내 자리.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프로젝트. 저소득층 기후 적응 정책 연구. 바로 소영이 박사 논문으로 다뤘던 주제. 신이 났습니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현장에 나갔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확대, 쪽방촌의 공공 냉방시설 설치, 기후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구체적인 정책들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실행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영은 울었습니다. 내가 만든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어. 보람. 그것을 느꼈습니다. 구보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그리고 통일의 꿈 8분. 연구원에서 일하면서도 소영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살아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를 원망하실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떤 날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는 꿈. 소영아, 잘 지내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손을 뻗으면 사라졌습니다.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탈북민 단체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서로 위로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통일. 그 단어가 소영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그것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 통일 환경 정책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환경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고 강을 정화하고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해보세요. 소영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북한의 환경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았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통일시대 남북 환경 협력 방안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현 가능한 제안이네요. 통일을 대비한 좋은 연구입니다.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엄마를 만나고 싶어. 어느 날 꿈이 생겼습니다. 통일이 되면 환경 교육을 하고 싶어.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나무를 심는 수업. 서로의 땅을 이해하고 함께 지구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수업. 그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통일이야. 그 꿈을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언젠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영은 믿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10부 꾸준함의 힘, 그리고 새벽 8분. 연구원에서 일한 지 5년. 소영은 이제 중견 연구원이 됐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논문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 영어로 발표할 때는 떨렸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I studied environmental inequality. I want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용이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후배 연구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저도 환경 정의를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진짜 연구의 시작이에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어. 아무것도 몰랐고 두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 수 있어. 어떻게요? 꾸준히 하는 거야. 매일 조금씩. 재능보다 꾸준함이 강해. 소영이 믿는 가장 큰 힘. 꾸준함.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힘들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 중국에서 숨어 살 때, 한국에서 차별받을 때, 검정고시 떨어졌을 때, 대학원에서 영어 논문을 읽을 때, 모든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어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 지나갔어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탈북민이에요. 지금 대학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소영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꾸준함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소영은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늦은 밤이 있어요. 북한에서 굶주리던 밤, 국경을 넘던 밤, 중국에서 숨어 살던 밤, 공장에서 일하던 밤, 검정고시를 공부하던 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던 밤, 모든 밤이 길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왔어요. 저는 제 새벽을 공부로 맞이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벽을 맞이하실 건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요. 새벽은 옵니다. 이 픽션 속의 박소영 박사는 연구실에서 바람을 연구합니다. 기후를 연구합니다. 환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나무를 심고 하천을 정화하고 지구를 지키는 날을, 그날이 오면 소영은 북한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엄마, 저 잘 지냈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소영은 오늘도 연구합니다. 꿈꿉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람을 연구한 여자 박소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아온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참고사항. 본 대본은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과 경험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 및 구체적 사건은 창작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며 제작되었습니다.